어휴, 이번에는 여행이 잘 풀린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여기는 한국의 어느 관광지. 헝가리에서 온 두 남녀가 문제가 생겼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자 바로 안심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내 한국인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벨라라고 해요.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남편 빌리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두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어요. 저희 여행 일정은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 남편 빌리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적지들 때문에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불안함이 맞았는지 중국에서의 여행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충격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답니다.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중국을 여행하는 중에 겪은 일들이 하나같이 힘들고 짜증났어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항상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나는 모두가 아는 만리장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만리방화벽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규제였어요. 만리방화벽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터넷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외국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걸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리장성보다 이 만리방화벽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글과 지메일, 유튜브 같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유튜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갑자기 이용할 수 없게 되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게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구글 지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에 오자마자 VPN 앱을 다운받았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90% 실패했다고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운로드를 했을 때 모든 VPN 앱들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저희에게는 사실상 아무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빌리가 갑자기 열이 나고 감기에 걸려서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여행은커녕 숙소 밖을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까지 심한 치통을 겪게 되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아프니까 서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낯선 나라에서 아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답니다. 병원이라도 편하게 갔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렸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거의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된 병원 정보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결국 어떻게 해서 찾긴 했지만 아픈 와중에 병원 찾는 것마저 골치가 아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숙소 문제도 있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에어비앤비로 된 숙소는 거의 없었고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숙소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첫날에 저희가 여행 전체 기간 동안 쓰려고 계획했던 예산의 75%를 써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루 지내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나머지 기간은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5m 간격으로 카메라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와, 보안이 정말 철저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 많은 카메라들이 저희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돌아다니는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물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베이징을 돌아다닐 때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이 점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지하철 안내판이나 안내방송에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만리방화벽 때문에 불편했던 것도 컸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현금은 기본으로 통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는 현금이나 비자, 마스터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현금이 어디서든 될 줄 알고 꽤 많이 준비해 갔는데 막상 사용할 수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대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알리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내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부부는 보통 여행할 때 투어보다는 직접 계획을 세워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자금성을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이드 투어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진심으로 단 한 명도 없다시피 했어요.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았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아서 솔직히 중국에 온 걸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여행 중에 정말 불쾌해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신청해 놓은 투어가 있어서 약속한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게 됐어요. 지나가는 중국인들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기는커녕 저희를 보고 무시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나마 설명해 준 사람마저도 길을 잘못 알려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정도면 저희를 놀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왜 괜히 잘못된 정보를 줘서 저희를 더 헤매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더 화나는 일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투어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하철로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무리 빈 택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아무도 저희를 태워주지 않는 거예요. 빈 택시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잡히더라고요.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심지어 택시 앱으로 차량을 호출했는데도 저희를 보자마자 밀어내거나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 있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상 손님도 아닌데 왜 저희를 태우지 않는 건지 도저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대도 저희를 위해 멈춰주지 않았어요. 결국 투어 시간에 정말 늦을 것 같아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에 타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탔어요. 그제서야 저희를 겨우 태워주더군요. 택시 하나 잡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다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저희가 백인이라서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자금성에 어찌저찌 시간 안에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저희 부부의 티켓을 따로 구매해 놓지 않았으니 오히려 저희한테 티켓을 스스로 구매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진짜 가이드가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말한 가이드의 설명은 더 황당했어요. 자금성에서는 오히려 투어를 신청해서 티켓을 끊으려고 하면 티켓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알아서 잘 구매해오면 투어회사 측에서 돈을 돌려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세계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투어를 신청하면서 티켓 비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티켓을 끊어야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럴 거면 왜 투어 비용 안에 티켓 비용을 받았는지, 심지어 투어 비용 안에는 티켓 비용까지 받아놓고서 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지 정말 답답했답니다. 어찌저찌 해서 저희는 티켓을 구매했고 투어를 다니는 중에 가이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바로 중국 내에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마이크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치안을 조심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말 조심을 하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이게 진짜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 헷갈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영상에서도 말 한마디 조심해서 말했어요. 당시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영상을 찍을 때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중국에서 유래한 병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했으면 그랬겠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솔직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지하철에서 저희를 보고 뭔가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받았고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헝가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계기는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나마 10명 중에 1명이 저희를 도와준다고 해서 영어로 말을 하면 쏘리나 엑시트 같은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당황스럽더라니까요. 솔직히 언어 장벽이 당연히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저희는 중국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볼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중국 어딜 가든 베이징이랑 크게 다를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중국에 오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를 겪어서 그런지 앞으로는 중국을 쳐다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걸 중국에 와서 처음 경험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저희가 백인이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행하고 나니까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서는 제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은평환옥마을이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북촌환옥마을도 있긴 했지만 은평환옥마을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평환옥마을은 서울의 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서울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통한옥으로 꾸며진 마을 분위기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곳에 오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꼈답니다. 저희 부부가 평소에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말 다른 곳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용하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가 시끄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용하니까 정말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은평환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희는 제주도로 가기 전에 옷과 신발을 사기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제 남편이 지하철에서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분이 손에 견과류를 쥐어주시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겐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한국분들의 모습에 정말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또 행복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호스텔 앞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한국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꽤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중국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저희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밤늦게까지 놀았답니다. 함께 어울렸던 한국 분들이 저희에게 맥주와 소시지를 권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피크닉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청결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곳은 싱가포르였는데 서울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리도 깨끗하고 공공시설도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좋았던 점은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하다는 점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긴 했지만 직접 와서 먹어보니 제 생각과는 또 달랐거든요. 보통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한국 음식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한국 음식들은 모두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고기와 김치를 포함해서 모든 음식이 맛있었어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라는 김치를 직접 맛볼 수 있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발효식품이라 입맛에 안 맞을까 해서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그 맛과 향이 정말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걸 맛보기 위해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빼놓을 수 없다는 광장시장도 방문했어요. 검색을 통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전한 배경이 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직접 돌아다니니 그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아 신선했어요. 게다가 이곳은 넷플릭스 시리즈 스트리트 푸드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광장시장 음식은 정말 믿고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도 인정한 맛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만 광장시장을 갔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평일에 왔다면 더 많은 가게를 구경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볍게 이것저것 맛볼 수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호두과자와 오뎅국이었어요. 호두과자는 겉에 빵은 부드럽고 속에 팥은 달달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과자의 조화가 정말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오뎅국은 정말 제 인생 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은 모든 고기 육수로 만든 음식들을 통틀어서 가장 맛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뜨뜻한 국물이 속으로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하다는 맛이 이런 걸까 싶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희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오토바이를 렌트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없이 이틀에 7만 원에 빌릴 수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오토바이를 렌트하면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주유소에 가서 따로 기름을 넣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유소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5,000원어치 기름을 채우고 한 20분 정도를 달렸는데 갑자기 오토바이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가 살짝 휘청거리더라고요. 바로 주변에 멈춰서서 내려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그때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어에 큰 못이 박혀서 터져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혹시 한국에서도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부부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정비사를 불러 타이어를 수리해야 하잖아요. 용기를 내서 근처 가게에 들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다행히 두 청년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셨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정비사님을 불러줬습니다. 정비사님은 재빠르게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와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빠르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정비사님이 수리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희 부부는 정말 사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했던 비용의 2배나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진짜 왜 보험을 들지 않았나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반응을 본 청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혹시 저희가 잘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정비 비용을 말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잘못 들은 게 맞았고 수리 비용은 겨우 2만 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들과 정비사님 덕분에 오토바이 문제도 잘 해결됐고 오토바이를 끌고 대여업체에 가니 다른 오토바이로 바로 바꿔주셔서 제주도 여행을 무사히 할 수 있었답니다. 제주도 둘째 날에는 귤농장을 방문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주도가 감귤류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농장 주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들른 카페에서 귤 관련 음료를 주문했는데 처음 마셔보는 음료가 너무 맛있어서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 귤의 상큼함과 달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카페 사장님이 엄청 친절했다는 거였어요. 머나먼 외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케이크를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카페를 나가는데 맛있는 디저트까지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낯선 사람들일 텐데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은 정말 처음이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인의 정인가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제주도를 돌아본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에 못이 박혀 터지는 사고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바다와 산, 그리고 귤농장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답니다. 떠날 때는 정말 아쉬운 마음과 동시에 좋은 느낌을 가득 안고 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 있죠? 제주도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회였어요. 여행 전부터 부산하면 회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답니다. 규모도 엄청 큰데다가 해산물도 얼마나 다양한지 보면 볼수록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장 구경을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회덮밥을 주문했는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경험을 했지 뭐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거든요. 서빙 로봇이 식당 안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서빙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곧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사실 부산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해서 서울보다는 작은 도시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부산에 올지 말지 살짝 고민도 됐었는데 부산을 둘러보면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가장 편했던 점은 영어로 된 안내판이 지하철이든 관광지든 잘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가이드 없이는 여행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한국은 외국인이 너무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전문 가이드를 통한 투어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를 아는 사람이 꽤 많아서 여행하기도 편했어요. 물론 중국이랑 다르게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던 것도 있고요. 사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사실 정신없기도 하고 더러울 법도 한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아주 깨끗하고 편리해서 살기 좋은 곳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국과는 다르게 CCTV가 많아도 누군가 감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늦은 저녁에도 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한 가지는 헝가리에서 한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자주 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비수기에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뜻할 때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더웠을 때 오면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과는 또 다른 계절에 한국에 다시 한번 오자는 말도 했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2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단 한 번도 기분 나쁜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저희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중국에서는 최악의 상황들을 많이 겪어서 그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여행지였는데 한국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식도 맛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좋다는 말만 계속 나왔으니까요. 한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저희 부부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음번에는 중국을 건너뛰고 바로 한국으로 올 계획이에요. 그때는 또 어디를 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